내가 왜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해? 어머니 돈 없으면 저희한테 비붙지 말고 시골에 내려가서 사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지금은 글쎄요. 서울 강남에 사는 66살 김정순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전에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시골밭에서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닭장을 청소하고 5시면 밭으로 나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쪼그리고 앉아 풀을 뽑았습니다. 손가락 끝은 늘 흙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등은 바칠로 굽어져 제대로 펼 수도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나무 그늘에 앉아 보리밥에 된장만 발라 먹으며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후 내내 호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흙 묻은 손으로 하루를 버티던 삶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평온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거든요. 젊었을 적에는 남편이 몸이 약해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겨울에도 이유 없이 열이 나고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알아누우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병원비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괜찮다. 그냥 감기일 거야. 라며 병원 가기를 미루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해 겨울 남편의 기침이 유독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기침을 해대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는데도 조금 더 버텨보자. 고만했습니다. 저는 밤새 남편 등을 어루만져주며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농한기 끝나고 가도 괜찮을 거야. 라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야 급히 병원에 갔는데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50살도 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병원에서 더 빨리 오셨으면 이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돈만 있었다면 남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자책감에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자책감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부서져라 이랬지요. 아들 성민이가 제게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쌀밥 한 숟가락도 제 입에 넣기보다는 아이의 밥그릇을 먼저 채워주었고 제 옷은 구멍이 나도 바느질해서 기워 입으면서도 아이 교복만큼은 새 걸로 맞춰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성민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엄마, 우리 집이 많이 가난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라고 되물으니 친구들이 우리 집 가난하다고 놀려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집 가난하다고 놀려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가 가난 때문에 놀림받는다니 부모로서 정말 미안하고 속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장터에도 나가고 남의 집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발이 갈라져도 참았습니다. 겨울이면 장작을 패러 산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에도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손은 동상에 걸려 갈라져 피가 났지만 집에 돌아와 아들이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제 손을 호호 불어주면 그 모든 고생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비 오는 날 장터에서 젖은 발로 서 있다가도 아들이 좋아하는 고등어 한 손을 들고 집에 들어오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아들이 어머니 고등어다 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 웃음 하나 보려고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우산도 없이 장터를 뛰어다니며 좋은 생선을 골라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아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정순이 너무 무리하지 마라고 걱정해 주셨지만 내 아들 공부시키는 일에 무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잠을 못 자고 밤늦게까지 남의 집 빨래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 고생 끝에 아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도 구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성민이도 사람 구실을 하겠구나 하며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저는 여전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아들이 잘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장성했고 결국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참 착하고 공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아가씨라 시골집이 낯설 법도 한데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하고 제가 해드린 음식도 맛있다며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성민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아니야,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앞으로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제야 마음 놓고 늙어가도 되겠다 싶었지요. 평생 혼자 어깨에 짊어진 짐을 이제는 나눠질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지혜의 눈빛이 정말 진실해 보였거든요. 마치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결혼 초반 몇 년간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혼자 살다가도 아들 내외가 주말마다 들러 얼굴을 비춰주면 그저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몸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며 챙겨주었고 며느리도 어머니가 해주신 밑반찬 너무 맛있어요 라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 농사일을 더는 할 수 없게 되었고 무릎 수술을 받고도 제대로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잘 되었는데 연세를 생각하면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수입이 끊어졌고 병원비와 약값은 계속 나가니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비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가장 부담스러웠습니다. 추운 겨울날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서 겨울을 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결국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이제 혼자 살기가 힘들어졌다. 잠시만 모셔다 살면 안 될까? 아들은 전화 너머로 한참을 말이 없더니 어머니, 지혜하고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지혜하고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했습니다. 왜 바로 그러세요라고 하지 못할까 싶어서요.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일단 오세요.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고 지혜가 그래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일단 오세요.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고 지혜가 그래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생활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신기했고 복잡한 지하철 소리도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도 어머니는 반찬 가리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드세요.
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죠? 라며 세심하게 챙겨주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힘들어할까봐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도 가족들 스케줄에 맞췄고, TV 볼 때도 소리를 작게 하고, 전화 통화도 조용히 했습니다. 심지어 기침 소리도 작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도시 생활이 바쁘니 그럴 거라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이해해야지.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하면서 말이죠.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아이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나름대로 도움이 되려고 집안일도 거들고 손자도 봐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시면 다시 해야 해요. 어머니, 청소는 나중에 해주세요. 제가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나름의 기준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냥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와 놀아주려고 해도 할머니, 애가 과제해야 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라며 제지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와주시니까 아이가 좋아해요라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점점 집안에서 제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려다가 우연히 지혜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민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은데 왜 어머니까지 모셔야 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신데 그냥 시골에서 혼자 계시는 게 낫잖아요. 매일 집에 계시니까 우리도 불편하고 전기세 수도세도 더 나오고. 저는 그 말을 부엌 문 뒤에서 듣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문틀을 꽉 잡아야 했습니다. 설마 우리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전기세 수도세까지 언급하다니 제가 그렇게 큰 짐이었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즉석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이미 마음이 기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제가 키운 아들이 아내의 그런 말에 대해 아무 반박도 하지 않는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짐일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걸까? 한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짐이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노골적인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엿들은 게 아니라 거실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성민 씨, 내가 몇 번이나 말했죠? 나는 시어머니랑 같이 못 산다고요? 매일같이 집안 분위기만 무겁고 나까지 힘들어져요. 친구들은 다 자유롭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차라리 보증금 조금이라도 보태드려서 시골집에서 혼자 사시게 해요. 그렇지만 지혜야, 어머니 혼자 두면 혼자 두면 어때요? 지금까지도 혼자 잘 살아오셨잖아요. 우리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지혜 말대로 하자.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새끼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하는 절망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베개 시시 흠뻑 젖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혜도 힘들어해요. 그냥 시골에 내려가 계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희생하며 키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아, 어머니가 그렇게 짐이 되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쫓기듯이 시골집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마치 짐을 덜어낸 듯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시골 공기가 좋으니까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라며 뻔뻔하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시골집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진짜 고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완전히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몸은 병들어 있었고 마음은 더 깊이 병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자로 어머니 건강하시죠? 라고 보내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더욱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손자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스스로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 못 들고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혹시 제가 며느리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나? 아들에게 부담을 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지붕이 새어 방바닥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오래된 시골집이라 비만 오면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예전에는 남편이나 아들이 고쳐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비닐을 들고 허겁지겁 지붕을 막으려다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엉덩이를 세게 부딪혀서 한동안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저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울었습니다. 그날 밤 무릎과 허리 통증이 심해 잠조차 설쳤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럴 때 옆에 누군가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남편이 남긴 낡은 창고가 생각났습니다. 집 옆에 쓰러져가는 창고가 있었는데 남편은 살아생전 늘 저건 나중에 꼭 정리하라. 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슬퍼서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던 그날 밤 왜인지 모르게 그 창고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릎을 절뚝이며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농기구들과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오래된 농기구 상자 같았는데 들어보니 뭔가 묵직한 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금괴 몇 개와 두꺼운 땅 문서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하나하나 세어보니 금괴만 해도 몇십 개가 넘었고 땅 문서들은 서울 곳곳의 땅들이었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보니 강남, 여의도, 용산 등 지금은 비싼 땅이 된 곳들의 소유권 증서들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수십 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때는 허벌판이었을 땅들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중개사를 불러
불러서 감정을 받아보니 그 가치는 무려 6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이런 거액의 주인이 되다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이런 걸 남겨놓고 갔단 말인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가난과 고생만이 제 전부였는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돈이 있었다면 남편 병도 고치고 아들 공부도 더 편하게 시킬 수 있었을 텐데 왜 남편은 이걸 숨겨놨던 걸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까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남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전쟁을 겪으면서 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테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은행도 믿을 수 없고 정치적 상황도 불안했으니까요. 남편이 왜 이런 말을 못했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면 생활이 달라지고 그러면 아들도 고생을 모르고 자랄까봐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곧장 법무사를 찾아가서 법적 절차를 밟아 제 명의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600억이라는 거액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있었다면 그 말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인생에 대한 허망함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무시받지 말자. 이제는 내 삶을 살자. 처음에는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평생 10원 100원을 아껴가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수백억을 가지게 되니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이 정리되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모욕과 무시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몇 달 만에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돈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애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이미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킨 말이라는 거요.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뻔했습니다. 게다가 목소리에 미안함이나 죄송함은 전혀 없고 마치 당연한 듯이 요구하는 투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그게 500만 원 정도만. 알겠다. 내일 가져다 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500만 원, 제가 가진 돈에 비하면 푼돈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간절한 돈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돈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쌓인 감정을 모두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는 직접 시골까지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스트레스로 머리도 많이 빠지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며느리도 예전만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장도 예전만큼 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학원비도 못 내고 빚도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지혜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노골적으로 재산을 바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내쫓을 때 그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굽실거리며 아첨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든데? 정말 많이 힘들어요. 성민이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승진도 못하고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나를 짐이라고 하고 내쫓았으면서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내가 왜?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를 내쫓나?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버린 건 돈이 아니라 나였다. 나는 이제 다시는 속지 않는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어머니, 그게 무슨...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짐이라고 했잖아.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했잖아. 시골에서 혼자 살라고 했잖아. 그제서야 며느리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좀 힘들어서 그런 말을 했지. 진심은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럼 거짓말로 나를 내쫓은 거야? 그게 아니라...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쓰라리면서도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는 생각 못했나? 그때는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 다시 모셔가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모셔가겠다고? 웃기지 마라.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진짜로 나를 모시고 싶으면 왜 그때 내쫓았어? 며느리도 옆에서 울면서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차 없어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늦었어. 나는 이제 혼자 잘 살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시골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현금으로 사시겠다고요? 정말이세요? 라며 놀라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전망이 좋은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운전기사도 고용했습니다. 젊은 기사님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어머님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물어볼 때의 그 기분, 평생 버스와 지하철만 타고 다녔던 제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불편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습니다. 가정부도 드렸습니다. 김 이모라고 부르는 분인데 매일 와서 집안일을 깔끔하게 해주십니다. 어머님,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라며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며느리가 저를 대했던 태도와 비교가 됩니다. 김 이모님은 진심으로 저를 위해 일해주시고 대화도 재미있게 해주십니다. 개인 간병인도 두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와서 돌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라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진짜 케어구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아파도 혼자 참고 지내야 했는데 이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호텔식 조식을 먹고 오후에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웁니다.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거나 집에서 편안히 드라마를 봅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들인데 다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 대화가 잘 통합니다. 정순 씨, 오늘 어디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백화점에 가서 쇼핑 좀 하려고 해요.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옷도 명품으로 입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예전에는 이름만 들어봤던 브랜드들을 이제 제가 입고 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어머님,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라며 극진히 모실 때의 기분은 정말 새롭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쇼핑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보석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진주 귀걸이, 평생 장신구라고는 결혼 반지 하나뿐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다른 보석을 착용합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에 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 갈 때도 VIP 병실을 이용합니다. 간병인도 따로 두고 의사 선생님들도 정중하게 대해 주십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 모두 양호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 무릎이 아파도 참고 살았던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군요. 그래도 적어도 더 이상 홀대받으며 눈칫밥 먹고 살지는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살아도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가족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가끔은 예전에 시골에서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소박한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아들은 몇 번 더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돈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이 학원비도 못 내고 있고 집세도 밀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문자로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라고 보내왔지만 제 가슴은 이미 너무 많이 찢어져 다시 꿰맬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손자를 통해서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부모가 시킨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바빠서 못 만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엄마가 할머니한테 용돈 달라고 하래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끝내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어머니가 돈이 많다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 고 오히려 불평을 한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인색할 줄 몰랐다. 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철면피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생활고로 고통받으며 남몰래 후회 속에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며느리와도 자주 다툰다고 합니다. 돈 문제로 매일 싸운다고 하더군요. 아이 교육비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이웃분을 통해 들은 바로는 아들 내외가 대출도 받고 신용카드도 연체가 되어서 신용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들이 다른 친척들에게도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모두들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거부한 후로는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 저를 보더니 달려오려는 듯했지만 저는 운전기사에게 빨리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돌아보니 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저희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더 이상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와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할머니, 아들분이 아래서 기다리고 계신데 만나시게? 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올라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아들이 초조하게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며느리와 손자도 함께 있었는데 며느리는 짜증난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서 있고 손자는 지루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돈 때문에 온 거야. 진심이 아니야. 저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순아, 너는 잘한 걸까? 그러면 또 다른 제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너를 버린 건 그들이야. 이제라도 내 삶을 살면 돼. 때로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그래도 핏줄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손자 생각이 가장 많이 납니다. 제가 아들을 키울 때처럼 그 아이도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며느리가 저를 내쫓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모욕감과 절망감을 생각하면 다시는 그들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통해서 다시 이용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기보다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삶을 되찾은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최근에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외로움과 소외감을 아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복지관에 가서 홀로 사시는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분들도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며 연락을 잘 안 한다거나 며느리가 차갑게 대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아프고 동시에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도 받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용돈도 드리고 좋은 음식도 사드립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했던 며느리에게 돈 한 푼 주기 싫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울 때는 마음이 뿌듯합니다. 정순 씨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할머니들을 볼 때 비로소 제 인생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의 진짜 가치는 이럴 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살아도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시간들, 비록 마지막이 쓰라렸지만 그래도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아들이 어릴 때 감기에 걸려서 밤새 간병했던 일, 대학 입학 발표 나던 날 함께 기뻐했던 일, 결혼식 날 아들이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라며 꽃다발을 건네주던 일, 그런 기억들이 밀려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 텐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단단히 말합니다. 정순아, 그들이 너를 버렸을 때를 기억해. 그때의 아픔을 잊지 마. 지난달에는 아들이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을 때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실 CCTV로 보니 아들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까지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또 돈 이야기구나 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다면 혼자 왔을 텐데 가족을 다 데리고 온 것은 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경비실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할머님, 가족분들인데 정말 안 만나시겠어요?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라면 저를 버리지 않았겠죠. 아들은 1시간 넘게 아래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며느리가 짜증난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서 있고 손자는 지루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만 초조하게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돈 때문에 온 거야. 진심이 아니야. 요즘에는 손자 생각이 가끔 납니다. 제가 아들을 키울 때처럼 그 아이도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다시 이용당할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손자를 앞세워서 저에게 접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는 아이 목소리를 핑계로 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아이 부모가 잘못 선택한 결과입니다. 몇 달 전에는 며느리의 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지혜의 친구라는 분이 전화를 걸어서 지혜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혜가 정말 반성한다면 본인이 직접 연락했겠죠. 친구를 통해서 연락하는 게 진심인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계산적인 며느리다운 방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라면 직접 무릎 꿇고 찾아왔을 텐데 친구를 시켜서 탐색전을 벌이다니. 최근에는 아들의 직장 동료를 통해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성민이가 요즘 정말 힘들어해요. 회사에서도 집중을 못하고 실수도 자주 해서 상사한테 혼나기 일쑤래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시면. 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한 결과니까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 후로는 더 이상 간접적인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일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개인 트레이너까지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일을 했는데 이제는 느긋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가정부 김 이모님이 준비해 주시는 든든한 한식을 먹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갈비탕 끓여드렸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성껏 상을 차려주십니다. 예전에 혼자 보리밥에 김치만 먹던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제는 매일 다른 메뉴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전에는 주로 문화센터에 갑니다. 요가 수업도 듣고 서예 수업도 받습니다. 평생 글씨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붓을 잡으니 신기합니다. 선생님이 정수님, 글씨가 많이 늘었네요. 라고 칭찬해 주실 때면 기분이 좋습니다. 수채화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간단한 풍경화 정도는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색감이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때면 이런 재능이 제게 있었나 싶어 신기합니다. 점심은 백화점 식당가에서 먹습니다. 혼자 먹기는 하지만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니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가끔은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합니다. 정순아, 오늘은 어디서 먹을까? 라고 물어보시면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때?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쇼핑을 하거나 미용실에 갑니다. 한 달에 2번씩 가는 미용실에서는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합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주는 원장님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가위로 머리를 자르던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네일샵에도 정기적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무슨 네일아트를 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 생각보다 기분이 좋더군요. 깔끔하게 정리된 손톱을 보면 마음도 깔끔해지는 기분입니다. 저녁에는 주로 집에서 편안히 보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곤 합니다. 50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야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밤에 한강 다리에 불이 켜지면 마치 보석같이 반짝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입니다. 가끔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기가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의 추천 메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정중히 설명해주는 웨이터들을 볼 때마다 돈의 힘을 실감합니다. 오페라나 콘서트도 자주 봅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롯데 콘서트홀 같은 곳에서 공연을 보면서 문화적 소양도 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클래식 음악이 어려웠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완벽한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돈으로도 치유되지 않더군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런 감정이 강해집니다. 아무리 넓고 좋은 집이라도 혼자 있으면 쓸쓸합니다. 가끔은 TV를 틀어놓고도 소리가 없는 것처럼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예전에 시골집에서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하던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그런 감상적인 기분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마라. 그들은 나를 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다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고 제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야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외로움과 소외감을 다른 어르신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미 부동산도 알아보고 있고 관련 단체들과도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정수님, 정말 좋은 일 하시는군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받으실 거예요 라고 사회복지사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비로소 제 인생에 진짜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 시골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세계 곳곳을 여행해 보고 싶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어디든 가보고 싶습니다. 여행사에서 어머님, 어느 코스가 좋으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좋은 코스로 준비해 주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면서 정작 저 자신은 돌보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을 희생한 부모를 버리고 돈만 바라는 자식과 며느리, 과연 용서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66살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는 제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도 않고 무시당하며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신기합니다. 예전에 그 구부정하고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당당하고 우아한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지만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얼굴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불쌍한 할머니였다면 이제는 부러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볼 때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행복해진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제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셨는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들에게 소외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며느리 문제로 고민하시는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교훈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늙은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존엄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굽실거리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복지관 건립도 그렇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도 그렇고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